쫄깃하면서 은근히 퍼지는 단맛이 일품인 옥수수. 옥수수는 밀, 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작물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이용되는 식재료다.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식사 대용으로도 제격이며 그냥 쪄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음식에 곁들여도 좋고 샐러드는 물론 수프나 전, 피자 등 다양한 요리의 주인공으로 변신이 가능한 옥수수.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황금빛 보물 옥수수와 함께한다. 옥수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포만감이 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옥수수의 단맛은 식욕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의 소화율이나 열량은 쌀이나 보리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라이신,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부족한 편이므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메뉴에 사용할 때는 라이신이 풍부한 콩,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 고기, 달걀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와 함께 섭취하시면 영양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고를 때는 껍질의 색이 선명한 녹색을 띠며 마르지 않고 모양이 타원형인 것을 골라야 한다. 옥수수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일본의 전통 부침 요리의 주재료로 변신한 옥수수 오코노미야키. 이어서 톡톡 터지는 옥수수의 식감과 치즈의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하모니를 이루는 옥수수 피자도 만들어보자. 다른 나라에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하모니카처럼 간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옥수수를 이용해서 옥수수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씨눈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아래는 비타민 B가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옥수수 오코노미야키. 삶은 옥수수나 시중에 파는 옥수수 캔을 준비해 옥수수 알을 살짝 다져준다. 오코노미야키는 갖가지 채소와 재료를 듬뿍 올려야 할 제맛인 만큼 양배추와 양파, 부추, 당근, 베이컨도 채를 썰어 준비한다. 오늘은 일반적인 옥수수 캔 제품 사용했는데요. 집에서 제철 옥수수 사용하실 때 압력에서 20에서 30분 해주시고요. 거기에 소금과 설탕 첨가하시면 맛있는 옥수수 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 차례. 부침가루에 달걀을 넣고 양배추며 손질한 채소와 옥수수, 베이컨을 더한 후 물을 부어가며 잘 저어준다. 이때 부침가루 양은 재료들이 하나로 엉길 정도로 최소화해야 기름에 부쳤을 때 느끼함이 덜하다. 반죽이 골고루 섞이면 소금으로 간을 해놓자. 오늘 옥수수 오코노미야끼에서는요. 반죽의 농도를 조금 묽게 해주시고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을 너무 되게 하시면 맛이 없습니다.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고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뒤 반죽을 도톰하게 올린다. 아랫면이 노릇해질 정도로 충분히 익었다면 뒤집어준 후 반대쪽도 노릇하게 익혀준다. 접시에 옮겨준 후 데리야끼 소스를 숟가락으로 바르고 그 위에 마요네즈를 뿌린 다음 가쓰오부시와 어린 잎을 올려주면 옥수수 오코노미야키 완성! 일본 음식인 오코노미야끼에서는요. 가쓰오부시, 데리야끼,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다가 꿀 첨가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삭아삭 양배추의 쫄깃한 옥수수, 짭조름한 데리야끼 소스까지 어우러져 다채로운 맛을 내는 옥수수 오코노미야키. 우리네 부침개와는 또 다른 매력 만점의 간식이다. 옥수수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분도 만들고요. 옥수수 국수도 있고요. 옥수수를 튀겨서도 먹고요. 스프도 먹고요. 오늘은 그 옥수수를 이용해서 옥수수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옥수수 피자. 먼저 피자 토핑 재료인 양파와 피망, 붉은 고추를 잘게 다져놓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옥수수는 익힌 후 알을 분리해 살짝 다져준다. 오늘 옥수수 피자에서는요. 옥수수를 다졌는데요. 식감을 좋아하시면 옥수수 알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요. 될 수 있으면 피자 토핑은 수분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 것이 피자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핑 재료들을 혼합할 차례. 볼에 다진 채소들과 옥수수를 넣은 후 마요네즈와 소금, 후추를 뿌리고 잘 섞어준다. 식빵에 피자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린다. 그런 다음 토핑 재료들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뿌려준다. 피자 만드실 때 보통 피자 소스나 스파게티 소스 사용하시는데요. 없을 때 케찹 사용하시면요. 비슷한 맛이 나고요. 또한 피자 소스 바르시고 난 다음에 치즈 바로 올려주시고 그 위에 토핑을 올려주셔야만이 수분 증발이 잘 되어서 아주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식빵을 좀 더 응용해보자. 테두리를 자른 식빵을 밀대로 밀어 납작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피자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올린 후 옥수수를 비롯한 토핑 재료들을 올린다. 그리고 파슬리 가루를 뿌린 후 반으로 접어 포크로 테두리를 눌러주면 색다른 맛의 피자가 만들어진다. 오늘 피자는요. 식빵에 이용했는데요. 또띠아나 만두피 이용해도 좋고요. 또한 오븐이 없으면은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 팬에다가 뚜껑 덮어서 사용해도 아주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0분간 구워주면 옥수수 피자 완성.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치즈, 그리고 옥수수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환상적인 옥수수 피자. 맛과 영양은 물론 비주얼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간식계의 지존이 따로 없다. 옥수수는 씨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씨눈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옥수수는 찌거나 삶으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비타민 E, 토코페롤도 풍부해지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조를 막아주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를 최초로 아메리카로 전파시킨 콜럼버스는 옥수수를 가리켜 순금의 열매라 불렀다. 그만큼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인류를 구제해왔는데 맛도 좋지만 알갱이부터 껍질의 수염까지 영양도 풍부해 버릴 것 하나 없는 옥수수. 이번 주말 지친 가족들을 위해 식감도 맛도 훌륭한 옥수수를 요리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는 식사법으로 거꾸로 식사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은 이 성인병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된 식사법인데 기존의 음식을 먹는 순서를 전환시킨 거죠. 반대로 전환시킨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네,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밥부터 먹는 순서를 반대로 한 건데요. 자,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또 육류를 섭취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인 밥을 먹는 것이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 같은 방식은 음식물 소화와 영양분 흡수가 천천히 진행돼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인슐린이 완만하게 분비가 돼서 당질을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또 식사량을 줄여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강을 위해서 이 거꾸로 식사법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이 15cm가량의 가늘고 긴 모양을 가진 췌장은 위에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췌장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 체내 혈당을 조절한다. 이러한 췌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을 췌장암이라고 하며 특히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간선암이 90%를 차지한다. 췌장암은 저희 뱃속 깊이 위치하고 있는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그 암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췌장 안에 우리가 췌액을 분비하는 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췌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을 저희가 췌관선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 10대 암 가운데 췌장암은 비교적 발생률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암이다. 눈에 띄는 초기 증상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화기 질환에서 보이는 양상과 유사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췌장암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췌장암 환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죠. 맞습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젊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암이 바로 이 췌장암인데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췌장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짚어주시죠. 우리 복강의 뒤쪽인 후복막강에 위치해 있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뒤쪽 등 쪽에 있고요. 그 척추에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등 쪽에서 위치하고 있고 이 주변에 사실은 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12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한 혈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진단이라든지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의 구조를 보면 췌장은 이렇게 물고기처럼 좀 길게 생겨서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한자 말로는 이제 두부, 체부, 미부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두부와 체부 사이에 경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제 췌장의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이 있겠고 그다음에 분비하는 이런 효소액이 나가는 이런 췌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췌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외분비 기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외분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화액을 만들어서 어떤 관을 통해서 분비를 하는 것을 외분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에 관계되는 췌장액, 이자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게 되겠고 대개 하루에 평균 1.5리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분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로 이 소화액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산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외분비 기능, 즉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내분비 기능인데요. 내분비 기능은 전체 용적의 좀 작은 부분에서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것이 소화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혈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가 혈류로 분비를 하게 되고 이러한 호르몬들이 신체 전반에 도달해서 작용을 하는 이런 역할을 내분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화액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인 이 췌장에 암이 생기는 게 췌장암일 텐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췌장암은 그 췌장에 생긴 이제 암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췌장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개 90% 이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학적으로는 우리가 선암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췌관을 구성하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은 아니지만 어떤 낭종에서 발생하는 낭종성 종양이라든지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도 큰 의미에서는 췌장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췌장의 조직인데요. 요 왼쪽 아래 보이는 그림이 샘괄이라고 해서 소화액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소화액을 만들게 되면 요 나뭇가지와 같은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췌장액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췌관 여기에 발생하는 암이 결국은 췌관선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이 췌장암이 해마다 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12월에 발표되었던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사실 2017년 자료를 2019년에 발표한 것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2000년에는 전체 췌장암 환자 수가 한 2,600명, 2,7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17년 사이에 무려 2.6배가 증가해서 2017년에는 7,000명을 넘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췌장암이 발생하는 그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예, 마찬가지로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시면요. 대개 40대 이하에는 굉장히 드물죠. 드물다가 50대에서 조금 증가를 하게 되고요. 대개 60대 이후가 되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연령대는 70대였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60대 이상 고령층에 많이 발생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 50대에도 적지 않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췌장암의 발생률이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 통계를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의 발생자 수는 사실 비슷하고요. 남성이 약간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성별별로 봤을 때는 전체 암 중에서 남성은 췌장암이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은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통계에서는 남성이 12위, 여성이 8위였던 것을 보면 남성에서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모든 암이 다 그렇듯이 이 췌장암 또한 종류가 좀 나뉘겠죠. 예,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췌관 선암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이 되겠고 전체 췌장암의 85% 내지 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암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후에 남성에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 중에서 샘과리 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이 선방세포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1 내지 2%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고요. 마지막으로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기원하는 게 신경 내분비 종양이 되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드문 암이 되겠고 대개는 췌장 머리 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이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 그러면 일반적으로 폐암만 걱정하시기 쉽게 되는데요. 실제로 췌장암에 있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적게는 2배에서부터 많게는 5배까지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췌장염이 되겠는데요. 대개는 이제 음주에 의한 만성 췌장염이 있어서 만성적으로 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뇨인데요. 당뇨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았던 분들에서 췌장암의 발생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력이 없이 중년까지는 당뇨가 없으셨었는데 연세가 드셔서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종 검사를 해보면 이미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직계가족 중에서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생한 분이 한 분 이상 계시거나 혹은 직계가족 중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이 발생한 분이 2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췌장암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령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췌장암의 위험성이 좀 높고요.
다음은 음주 자체는 사실은 췌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음주가 결국은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비만과 식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한테서 췌장암이 조금 많다는 보고가 일부 있고요. 식이에 있어서는 너무 고열량이라든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너무 과량 섭취하는 경우에 췌장암의 위험성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췌장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요. 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제일 큰 것이 복통이 되겠습니다. 종종 이 복통은 등 쪽으로 통증이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종은 이제 등 쪽이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네. 단순히 등 쪽이 아프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복통하고 좀 동반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양이 이제 췌장 머리 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담관을 막기 때문에 담즙의 배출이 지장을 받게 돼서 이제 황달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최근에 체중 감소를 겪으셨다고 하면 한 번쯤은 췌장암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가족력이 없이 중년이 지난 이후에 조금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는 췌장암의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플러스에서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이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췌장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암세포가 쉽게 주변 장기를 침범하지만 몸 깊은 곳에 있어 증상이 거의 없는 탓에 상당히 진행이 이루어진 후에야 발견되기 때문이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전이가 이루어진 후 암을 진단받게 되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늦은 나이에 주로 발생하지만 2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그 초음파 결과 췌장 쪽에 물혹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혹시 뭐 배가 좀 아프셨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좀 빠지셨다든지 뭐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증상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평소에 꼭 술은 드시나요? 예. 어느 정도나 드시죠? 예,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데 맥주 한 두세 잔 정도 수량으로 좀 해서 먹고 있습니다. 췌장의 양성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무록으로 알려진 낭성종양이다. 낭성이란 뜻은 췌장 안에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낭성종양 중에서 점액성 낭성종양과 유두상 점액종양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지만 종합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에 무록과 같은 낭성 병변이 발견이 돼서 찾으셨던 환자분이시고요. 물론 이제 췌장의 무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악성 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의 검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CT나 MRI 경우에 따라서 더 추가의 검사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전선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통증이 있거나 황달이 있는 환자에서 담석증을 감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시행하며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을 통해 조직 검사를 하거나 혈관의 침범을 확인하는 혈관 조영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뭐 배 많이 아파서 고생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네. 이제 밥 먹고 나면 조금 아파도 그 약 먹으면은 그냥 참을만 하고 그래요. 뭐 열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었죠? 좀 열이 조금 어제 저녁에는 있었는데 아침에 저니까 많이 내렸대요.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만성 췌장염과 고령,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직계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환자가 1명 있거나 발병 연령과 상관없이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 환자라면 가족성 췌장암을 경계해야 한다.
환자분은 췌장 머리 쪽에 크기가 한 4cm 정도 되는 췌장 종괴가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성 췌장암을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했었고요. 조직 검사에서 췌간 선암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이 진단됐었고, 병변의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혈관을 침범하고 있어서 수술적인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몇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투여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췌장암의 치료법은 암의 크기나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수술이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췌장에만 국한돼 있으면 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함께 절제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하기도 하며 통증이나 황달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회로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췌장암은 암이 발생하는 췌장의 그 특별한 위치나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치적인 어떤 수술이나 이런 치료의 시기를 놓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는 더욱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도 완치도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 항암 약물과 수술 기법의 발달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맞춤 표적 치료제의 연구도 활발한 만큼 치료 효과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도 좋기 때문에 작은 증상도 지나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네,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이 치료법과 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췌장암, 혹시 그 췌장 쪽에 물혹이 생겼는데 이게 암일지 아닐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사실 이제 물혹이라는 게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는 이제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 이제 물혹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그게 나중에 이제 뭔가 진행이 돼서 나쁜 병으로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췌장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서 이게 물혹이라고 종종 건강검진에서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뭐 적게는 한 20-30%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40-50%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일종의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수술을 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췌장암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췌장암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진단은 우선 이제 혈액 검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상 검사하고 이제 조직을 직접 검사하는 이제 조직 검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간 기능 검사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개 췌장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황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간 기능 검사에 변동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검사들이 혈액 검사만으로는 실제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2차적이기 때문에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셔서 이것만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흔히 종합검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 CA19-9 우리가 췌장암 표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진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췌장암의 예후나 치료 후에 어떤 추적 검사를 하는데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종종 종합검사에서 CA19-9가 올라가 있다고 하셔서 제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자체가 조금 상승돼 있다고 해서 췌장암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한 후에 좀 의심이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영상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네, 복부 초음파 검사는 1차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검사이기는 한데요. 종종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는 장내에 있는 공기 때문에 췌장 전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는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T와 MRI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 초음파의 어떤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장내 가스나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그 췌장의 종괴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CT와 MRI를 일반적으로는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영어로는 약자로 ERCP라고 하는 내시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어떤 검사 내지는 시술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췌장 안에 있는 췌관을 직접 이렇게 조형을 해서 췌관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물론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검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진단보다는 대개 췌장암에 동반되어 있는 이제 황달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담즙을 배액하는 데 시행되는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담즙을 배액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검사 내지는 시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영어로는 EUS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시경 끝 선단부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특수 내시경 기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복부 초음파를 몸 밖에서 초음파를 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내시경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초음파를 이미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초음파보다는 훨씬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서요. 비교적 작은 췌장암도 초기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로는 PET 혹은 PET-CT라고 하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포도당 대사를 반영하고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을 몸 안에 투입을 하게 되면 포도당 대사가 굉장히 활발한 암 조직에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게 되고 여기서 방출하는 양전자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CT와 같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 암을 진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암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병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확진 판정을 위해서는 췌장암의 조직 검사가 필수적일 텐데 조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영상 진단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 검사는 예전에는 복부 초음파나 CT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검사가 어려울 뿐더러 합병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위나 십이장 안까지 들어가서 직접 우리 이런 췌장의 종괴를 직접 관찰하면서 가느다란 바늘로 조직을 떼어내는 이런 새침 생검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러한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췌장암을 진단해서 췌장암이 확실하다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수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암 화학요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암 치료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방사선 치료,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상을 주로 치료하는 증상 치료가 있겠습니다. 췌장암 1기와 2기는 저희가 수술로 이런 췌장암을 제거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수술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수술 이후에 추가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1기와 2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수술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 췌장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의 20% 미만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기인데요. 3기는 수술로 췌장암을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황달을 저희가 좋게 해야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황달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담관 안에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하거나 종종은 췌장 머리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12지장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12지장 안에도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는 수술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와 종종은 방사선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드물게는 이런 증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기가 되겠는데 4기는 췌장암이 췌장을 떠나서 다른 장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단계가 되겠고 안타깝게도 췌장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한 40% 정도가 이 상황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는 보존 치료를 겸하게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임상시험약 등을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료법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이 수술적인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은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받는 환자들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개 수술적인 절제는 암이 췌장에 국한되어 있는 비교적 초기에 적용이 되겠고요. 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절제하게 되거나 더불어서 주변의 조직도 함께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술식이 있겠는데 이것은 대개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 그리고 병기나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되게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전체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췌장암의 치료법을 살펴보면 항암 이 화학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얘기하는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체내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이 진행되거나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좀 어려울 때 이런 생명을 연장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술이 시행된 이후에 혹시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약물을 주로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약물을 병합해서 투여하는 항암 화학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2017년 국가암등록 통계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췌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국한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수술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환자들의 경우에 한 5년 생존율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2% 정도인데 옆에 보이는 다른 암종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가 되겠죠. 5년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췌장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가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국소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한 35% 그리고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여서 상당수가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화학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근치적인 어떤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의 생존율이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8.4%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12.2%로 조금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내시경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교적 조금 더 조기에 진단하는 비율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젬시타빈을 이용한 선행화학요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일단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해서 이후에 비교적 경과가 좋아서 원래는 수술이 어려웠던 분들이 경과에 호전을 보이셔갖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은 생존율이 나아지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금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주는 적당량 이하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나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췌장에 낭성 종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당뇨라든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진단이 되면 안타깝지만 서둘러서 치료를 잘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췌장암 증상은 위염 증상과 비슷하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초기에는 굉장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전문가들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금 소화가 안 된다든지 배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무조건 췌장암을 의심하실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위나 이런 다른 부분들을 검사를 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이 췌관이 늘어나 있다면 췌장암에 걸릴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뭐 약간 O라고 할까요? 그럼 세모. 네네, 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되게 췌장암이 발생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는 췌관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세모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췌관이 늘어나는 이유가 꼭 암은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성 췌장염이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건강검진에서 췌관이 늘어나 있다고 하면 혹시 췌장암은 아닌지 하고 의심은 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에 걸리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당뇨는 췌장암하고 좀 연관성은 있는데요. 이게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신 분들에서 췌장암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건강검진 삼아서라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연세가 드신 상황에서 갑자기 가족력도 없는데 당뇨가 발생했다든지 혹은 기존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이유 없이 요즘에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미 췌장암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췌장암은 재발이 잘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수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런 일반적인 진단 검사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전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재발이 좀 많은 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볼게요. 건강검진하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초음파 검사로 췌장암 진단할 순 없나요? 네, 복부 초음파 검사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1차 진료에서 많이 이용되는 영상 진단법이기는 합니다만 췌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이 많고 전체적으로 췌장 모습을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만으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췌장은 함부로 수술하지 말라고 들어서 췌장암 수술이 꺼려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췌장이 이 수술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긴 한데 수술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예, 물론 진행돼 있는 췌장암을 저희가 수술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잘 찾아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꼭 절망적이지는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췌장은 수술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잘 진단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췌장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췌장암은 절망은 아니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결과에서 췌장암에 대한 치료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항암 화학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서 혹여라도 진단을 받게 되시면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저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췌장암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 내과 유교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견도 늦고 치료가 어려운 만큼 이 췌장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고요. 꾸준한 운동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통해서 아예 췌장암의 위험 요인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